미술사적 성과를 주제로 충남대학교 주경미 선생님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령왕릉 발굴조사의 무령왕릉 발굴한 지 50주년 된 기념으로 발굴조사의 미술사적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의 주경미입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오늘 시간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시간을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술사적 성과를 하라 그래서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제가 그 미술사 전공이긴 한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미술사적으로 뭐가 다른지 사실은 고고학하는 분들이나 역사하는 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너무 고민을 했는데 이 고고학적 성과를 발표하시는 권호영 선생님께서 유적이나 뭐 이제 상장관계 같은 걸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저는 유물에만 집중을 해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문의 71쪽을 보시면 제가 내용을 대부분 다 써놨기 때문에요. 발표 자체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 발표는 지금 보시면 도자기, 금속공예, 그 다음에 기타, 공예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미술사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번째죠. 회화 및 문양 연구. 무령왕릉에서는 회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공예품에 있는 문양으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붓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회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왕비의 이제 두침 부분에 있는 문양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탁원전에 있는 산수문 같은 것들을 이제 회화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양에 대한 연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미지를 읽어내는 법이 필요한데 이 이미지가 그냥 산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하고 달리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 이미지라고 해석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바로 미술사에서 연구하는 이것이 이제 과연 도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상학과 도상 해석학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 회화나 문양 연구에 대해서 도상학적 측면으로 연구를 한 분들은 좀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계나 국악계에서는 그 문양 연구에 대해서 이미지를 읽는 법에 대한 고민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해석학적 측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 참 덕분에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공부를 많이 했냐면 맨날 보는 내용들이 비슷하니까 사실 맨날 그게 맞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연대별로 쭉 읽다 보니까요. 아, 이게 좀 뭔가 우리가 연구사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운 부분이 이 회화와 문양 연구의 연구사적 측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령왕릉은 뭐 미술사적으로 보나 고고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중요한 것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정말 유일하게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작이 되기 때문에요. 뭐 미술사에서 뭐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뭐 고고학, 동양사, 뭐 문화사 모든 데서 다 중요하죠. 다 아시겠지만 71년에 발굴을 했고 73년에 발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무령의 연대는 제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절대편년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권호연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도자기가 나왔고요. 석조 조각품이 나왔고 매직건이라고 하는 문장들이 있는 이것도 사실 비석 종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석비 계통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들 중에서 굉장히 백제 쪽에서는 유일한 이 석공예품 또는 석조각품, 그 다음에 이제 절대연대를 할 수 있는 도자기가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도자기하고 같이 나온 것 중에 사진은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었던 매직건 위에 올려져 있었던 철전이 나옴으로써 양나라의 철전인과 양나라의 중국 남조로부터 들어온 도자기가 있다는 사실로 이 무령왕릉의 무덤의 성격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유물들의 성격은 아주 초기부터 양나라로부터의 하사품이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1973년에 발굴 보고서가 나온 이후 74년을 거쳐서 70년대 지나서 2000년대에 들어올 때까지 주요 유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뭐 남조 도자기, 그 다음에 아까 환두대도 말씀하셨는데 환두대도도 2006년에 출토유물 분석 보고서 2권이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남조 하사품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에 지금 제가 보고서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2006년의 보고서에서 모두 12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해에 제일 중요한 한두대도 논문은 이한상 선생님이 발표를 하면서 보존과학이 아니라 먼저 고고학 분야에서 유물 분석을 제작 기법과 그다음에 이제 문양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동시대에 나온 그 당시 이제 수촌리 구분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촌리를 비롯한 백제의 다른 지역의 오세기 유적들 출토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백제 현지 제작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2006년에 동탁원전을 또 발표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동탁원전의 국내 제작서를 발표를 했고요. 권호영 선생님께서 이제 진묘수 분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란 선생님께서 관식에 대한 분석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기 선생님과 장남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김규호 선생님 세 분이 남조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자기의 그 2006년부터 조금 이따 도자기 또 보시면 나오지만 2006년에 이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논란이 됐던 것이 그 등잔 5점과 완 1점 있는 것을 백자냐 청자냐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김규호 선생님이 처음 분석해서 이걸 청자라고 발표한 애가 역시 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경릉의 연구사에서는요, 미술사로 보나 고고학으로 보나 유물 분석에서는 2006년의 보고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2006년의 보고서가 73년과 달라졌던 가장 큰 이유는요, 1993년에 능산리에서 백제금동 대학로가 발굴이 되었고 95년에 능산리에서 창학명사기감이 나왔습니다. 2003년에 이후부터 수촌리 고분이 발굴이 되면서 이 무경릉보다 이른 시기에 백제 고분들이 왕창 나오고 비슷한 유물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왕흥사지 살기가 나왔고 2009년에 미륵사지 살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백제의 그러니까 백제에서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유물들이 왕창 나오면서 무경왕릉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조명이 되면서 2006년에 이제 국내설 제작설이 새롭게 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도자기부터 시작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입산 도자기가 9점이 있습니다. 계속 이 도자기의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었고 재질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인데요. 뭐 일단 뭔지 알아야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도 아는 건데요. 보다시피 두 점에 죄송합니다. 두 점의 이제 도자기 이 두 개는 이제 보통 남조 청자로 보고 있고요. 발굴 보고서 73년에 나올 때는 이 6점을 청자로 추정을 했는데 이 청자에 대한 것이 이제 제일 반론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반론을 처음 제기한 학자들은 국내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김홍남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 제시를 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70년대부터 80년대 일본의 미가미 스기요, 오카우치 미치자네, 아리미치 교이치가 이것이 이제 백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도자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흑유병 또는 흑가류병인데요. 이거는 발굴 당시의 보고서에서는 태토가 백제 토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제가 아니라 중국제를 모방해서 백제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또 일본의 도자사 학자들이 저거는 말도 안 된다. 남조에서 온 것이다. 덕청유 계통의 흑유병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까지 사실 덕청유 계통의 흑가류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점의 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청자로 했다가 중국 남조로 들어간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가미스기요, 그다음에 오카우치 미치자네, 아리미치 교이치인데요. 오카우치 미치자네의 논문이 제일 많이 읽혔고 제일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김홍남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거를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남조 백자 중에 가장 오래된 예다라고 영어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91년이 아니라 80몇 년인가 이렇게 그 발표를 하셨고 논문 자체는 한국어와 영어로 91년에 출간이 됐고요. 그 같은 해에 윤용희 선생님과 권호영 선생님이 90년 말 정도에 또 역시 이거를 그 백자로 이제 발표하는 설을 했는데 그 당시 백자 발표설은 전부 다 70년대에서 80년대 일본 도자사 학자들의 감시관에 의거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내내 백자냐 청자냐고 논란이 너무 많다가 드디어 2005년에
사실 2006년에 이제 책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돼서 그 당시 이제 김기호 선생님께서 테토는 티타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약은 이렇게 티타늄 들어가 좀 백색이가 많이 나는 보통의 청자보다는 백색기가 좀 많은 테토이지만 유약은 철분 계통의 유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자로 봐야 된다 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고려시대 청자와 이 시기에 이제 청자라고 하는 것은 번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유약의 성분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번조 온도 자체가 낮습니다. 고려시대 청자보다는. 그래서 약간 낮은 온도에서 하는 데다가 테토 자체가 우리가 쓰는 청자 테토를 쓰고 있지 않고 백자 테토에 가까운 약간 더 백토 성분이 많은 흙을 쓰고 있어서 장남원 스님 그 당시에 이건 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닌 청유자기 내지는 청유도자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국 도자사에서는 이거를 청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고 청유자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청유자나 이런 고려시대 이전의 도자기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명확하지 않고 중국 도자사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그냥 나 청자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월주어 청자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그 국립공주박물관에서 학술 대회를 할 때 중국의 샤오레이가 강서성의 홍주요 청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주요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월주요 청자에 비하면 테토는 좀 밝은 편이고 유색은 약간 누런빛에 들어가서 정말 월주일까라는 고민은 가끔 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흑가유병 또는 흑유병인데요. 이게 왜 이름이 흑가유라고도 하고 흑유라고도 하느냐? 보통 저희는 흑가유라고 많이 써왔는데 이번에 전시하면서 흑유병으로 50주년 전시에서는 흑유병으로 나와서 일단 제가 같이 써놨고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토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약만 이제 보는 거 정도고요. 사실 이번에 공주박물관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테토도 유약도 분석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좀 해보라는 말을 했는데 제작지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은 아직 이제 논란이 많은 것이 이제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중국 수입산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데 이 흑가유병의 경우에는 일본의 학자들은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보고 나왔을 때는 백제토기랑 비슷하고 중국자기를 모방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뭐 그래도 중국 거일지도 모른다 이랬더니 1980년대 오카우치 미츠자네 같은 학자들이 중국의 덕청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덕청유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다 덕청유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학자나 일본 학자하고 달리 중국 학자들은 지금 2명 2006년에 류이하고 2020년 샤오레이가 중국 자기를 모방한 백제자기로 봐야 된다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성분 분석을 좀 더 해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그 백제에서 유약을 구운 자기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자기가 백제산이라고 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이 도자기의 경우에는 출토 위치가 왕의 관대 앞에 놓여졌던 제일 중요한 제기 중에 하나입니다. 왕 관대 앞에 있었던 제기거든요. 근데 이 제기의 그릇은 지금 잘 알려진 이제 왕사지라든지 미륵사지의 살기의 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현재 이 형태의 광고 형태의 살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제에서만요. 이 왕의 무덤에 왕을 위해서 바쳐진 제기의 형태를 모방해서 살기가 계속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흑유자의 그 용도 또는 제작지 또는 뭐 수입 목적 같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고찰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왜 고정관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도자기 자체를 보면 중국 도자기하고 가장 다른 점은요, 완벽하게 대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져가지고 좌우 대칭이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약의 상태를 보면 위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유약의 시유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같은 시기에 덕청유 자기들을 보면 이미 덕청유는 4세기에서 5세기 정도면 완전한 상태의 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약의 시유 상태가 이렇게 불량한 상태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중국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도자사 학자들과 그 다음에
보존과학하는 학자들의 상호 그 협의를 통해서 좀 융합적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속공예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속공예품은 작년에 제가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아주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주박물관의 전시에서는 모두 5,232점으로 약 2배 가까이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기초자료집에 의하면 4,687점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금속공예품이 이미 3,800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금속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수량적으로 보면 일단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금속공예 연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똑같은 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용도를 알 수 없는 금속공예품이 사실은 절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 이상이 용도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눠드린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유물, 주요 유물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유물들은 아까 중국 도자기와 그다음에 철전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역시 그 하사설과 중국제 수입설, 중국 남조 수입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 학자들이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일본 학자들이 1970년대에 주장한 것을 한국에서 반복했을 따름입니다. 예, 철제오수전. 이 철제오수전 같은 경우에는 무령왕이 죽은 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장례를 의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어왔던 중요한 유물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전시장의 유물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2006년에 저희 이거는 이제 전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각각 공주박물관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한상 선생님하고 제가 처음으로 왕의 환두대와 왕비의 동탁은잔을 국내 제작품으로 처음 추정을 하고 처음 그 견해를 국내서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 제가 그 이후에 무령왕릉 연구를 안 한 가장 큰 이유가요. 이걸 발표하고 너무너무 많은 욕을 먹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환두대도와 동탁은잔 같은 경우에는 문양의 신도면을 작성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작기법 부분에서 환두대도의 이 윗부분을 밀랍주조 기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한상 선생님께서 처음 하셨고 그 밀랍주조 기법이 왕비의 팔찌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양식과 문양을 표현하는 양식 같은 것들이 비슷해서 이 두 개의 제작 기법이 상통한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무령왕릉의 팔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국 수입설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은잔 같은 경우에는 남조의 탁잔이 너무 많고 일본 쪽에서 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남조에서 기원해서 온 것 중에 하나로 일본에도 들어오고 여기도 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2006년에 처음 밝힌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거는 이제 밀랍주조 기법이고요. 조금 넘어가서 2006년에 이제 처음으로 동탁 부분에 문양이 있어서 여기에 인면조가 처음 나온다는 것을 이 도면 제가 2005년에 공주박물관의 의뢰로 처음 그린 겁니다. 그림을 제가 그렸으니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도면을 처음 그리면서 인면조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제일 복잡한 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면서 아직도 안 해본 부분이 이 인면조의 손에 보시면요 꽃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인면조 중에 꽃 들고 있는 인면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같은 인면조라고 하더라도 한대부터 시작해서 인면조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많이 고구려 고분벽화나 아니면 한대 고분부터 위진남북조 시대 고분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도교적 인면조라고 하는 천추나 만세와 비교할 경우에는 꽃을 들고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제가 발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워낙 도교석이 너무 강해서 당당하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서 꽃을 든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 정도로만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이게 왜 슬라이드가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동탁은잔에서 이제 도면이 처음 나온 것처럼 이 환두대도의 경우에도 이한상 선생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문양과 제작 기법이 자세히 밝혀졌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 밀랍주조 기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밀랍주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청동기 학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은데 청동기 시대에 있었을 거라고 최근에 몇몇 학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기존 학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밀랍을 쓰지 못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요. 밀랍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무명왕릉하고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밀랍 주조가 좀 일찍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확실하게 연대를 가진 가장 이른 밀랍 주조 작품은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 다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팔찌입니다. 이 다리의 팔찌는 연대와 제작 연대인 이제 경자년하고 다리라는 사람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인이라고 하는 또 명칭이 나와서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은이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지 자세하게 연구가 된 적이 없어서요. 좀 더 보존과학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왕비의 팔찌를 기초로 해서 볼 때 왕비가 죽기 전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장신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살아 생전부터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은제 장신구류는 일본 학자든 한국 학자든 한 번도 국적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 유적에서 특히 신라 유적에서 나오는 금은제 장신구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왔다는 설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중국에 이러한 유물이 비교할 만한 유물이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팔찌의 경우에 보면은 제작 기법 밀랍 주조 기법으로 되어 있고 용을 새겼는데 그것이 아까 환두대도의 용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한 선생님이 그걸 발표하신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학계에서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 논의를 해온 적이 없고 그냥 팔찌는 팔찌대로 그거는 국산이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두대도는 오히려 국산서를 제기한 이한성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고초를 좀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동탁원전이 국내서를 발표한 다음에 정말 많은 소리를 들어서 더 이상 연구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이 귀걸이 같은 아까 환두대도에 주사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권호영 선생님께서 이 주사 문제는 역시 제가 96년에 귀걸이 연구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이 귀걸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95년에 논문 쓰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상한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붉은색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96년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10년이 되는 건가요? 2005년에 처음으로 그 당시 공주박물관에 왔던 유해선 선생님이 지금 보존과학실 실장 하시는 유해선 선생님이 이거를 분석을 하셔서 하나의 색상이 아니라 두 가지의 색상이다. 하나는 주사, 붉은색 안료를 쓰는 주사고요. 또 하나는 철과 구리와 인으로 합쳐진 아마 적갈색 계통의 안료로 생각이 돼서 그냥 눈으로 보이에는 둘 다 적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안료를 써서 다른 색깔의 안료, 붉은색 계통의 다른 색 안료 두 가지를 썼다는 것을 200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해선 선생님이 하나 한 김에 다른 데에 나오는 것들을 다 한다 그래서 귀걸이에 이제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없는데 금모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그거 껍질 같은 데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최기현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환두대도하고 그다음에 도자 부분에 있는 주사를 함께 검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주사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낭랑 서감리 9호분 금제교구에 있는 용의 눈 부분입니다. 이 금제교구의 눈 부분에 역시 보면 붉은색이 있습니다. 이 붉은색도 유리를 쓴 건지 주사를 쓴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 이 문제도 역시 제가 처음 제기를 해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유해선 선생님께서 계속 도와주셔서 분석을 해서 주사로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이 주사 문제가 낭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웅진기까지 온다는 것이 특히 이제 무명왕릉에 누금하고 주사를 쓴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륵사지 석탑을 조사를 하면서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시는 것이 이제 주사로 확인이 돼서 이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능산리 고분군에서 최근에 이제 서한주 선생님 발굴하신 유적에서 금제 누금하고 그다음에 주사를 같이 쓴 유물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누금과 주사를 같이 쓰는 다채양식 장신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 백제에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무령왕릉 이후에는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륵사지가 나오는 607세기 전반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고대 유라시아에서 만들어지는 다채형식 장신구 폴리크롬 스타일 주얼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폴리크롬 스타일 주얼리는 기원전 3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후 2세기 정도까지 유행한 장신구 양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마지막 끝무렵에 서감리 9호분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대로 중간에 유목이 하나도 없지만 갑자기
미륵사지에서 아니 미륵사지 아니라 무령왕릉에서 이제 나와서 이 오래된 전통을 무령왕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거울 문제는 제가 작년에 많이 하면서 이것이 다 중국제라고 했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확실하게 이건 백제산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는요. 지금 보시고 있는 방격기구 신수경입니다. 이거 역시 밀랍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거울이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이전엔 국보라서 사실 꺼내볼 수가 없었는데 국립공주박물관에서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저보고 이걸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처음으로 실견할 기회를 가지면서 제일 그 머리가 아팠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거울의 경우에는 이 도교를 상징하는 거울이라고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먼저 가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선자가 밀랍을 이용해서 틀을 갖다가 찍어서 만들면서 이 원틀의 선자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왜 초로 갖다가 새긴 다음에 위에서 뜨거운 걸로 지져버리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지져버리면서 글씨가 선자가 없어진 데 보통 이렇게 하면 뚝 올리면 천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맺혀지는데 그거까지 보여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선자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거를 갖다 다 이 도교적 배경의 근거로 선인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선자가 없어요. 일부러 지은 선자를 도교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처음 했고요. 이 발표에서도 역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령릉 잠깐 왜 이렇게 자꾸 막 엉망. 그다음에 기타 공예품 여러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너무 기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중요한 두침과 족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침과 족자의 경우에는 육각문을 바탕으로 해서 문양을 새겼습니다. 이 문양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부분 결국은 이제 사상적 배경이 도교냐 불교냐의 문제가 다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이거하고 문제가 되는 작품, 요거하고 그다음에 왕비의 관식 부분입니다. 논란이 많다 그러시긴 하는데 사실 이미지를 어떤 시기에 특정하게 계속 같은 이미지를 쓴다는 것이 도상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이제 도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미술사적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제가 방법론을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간단하게 이제 요점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도상을 읽어야지 그 다음 도상이 해석이 되는데 도상 자체를 잘못 판독해서 문양 판독의 오류 사태의 첫 번째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선자의 문제입니다. 선자가 없는데 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모델이 되는 원래 거울이 한대동경이라서 한대동경에 선자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온 거죠. 그건 한대동경에 익숙한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시작이 된 판독 오류 사례입니다. 두 번째 판독 오류 사례는 지금 보시고 있는 왕비 간식 문제인데요. 이 왕비 간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 많은 그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적 도상이다. 병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부 문헌사를 하시거나 또는 사상사나 아니면 뭐 이런 문학 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도깨비로 판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거기 병이 없이 다 도깨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일부 전시장 같은 데서는 귀면이 여기 있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야말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법이 있고요. 이미지를 판독할 때 문양과 배경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도깨비로 잘못 판독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를 눈으로 봐요. 그래서 눈이 아닌 여백을 눈으로 잘못 보면서 도깨비로 파악을 하거나 또는 이 이파리를 새의 날개로 봐서 새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 하면 여기는 강범 선생님께서 이제 색채 분석법이라는 걸 해서 지금 색채대로 나눠 놓으셨는데 연화대자 위에 파란색의 보병이 있고 그 보병 위에서 연꽃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연꽃에서 좌우 대칭으로 중간에 있는 이 팔매트 문양이 양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온 팔매트고 얘는 반 팔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팔매트야말로 전형적인 서역계 문양입니다.
이 서역계 문양들은 뭐 연구 이규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송란 선생님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미 많이 논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이제 보면은 도깨비로 잘못 읽은 문양 판독 오류 사례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기도 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이 두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침은 육각문이 있고요. 이 육각문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역시 도교적인 문양으로 해석이 되면서 귀갑문으로 많이 불려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귀갑일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귀갑이 되는데 거북이의 등껍질이 육조시대 아니라 남북조 시대의 북위 시대만 하더라도 거북이의 등껍질을 육각문으로 표현한 예가 적습니다. 오히려 거북이 등껍질 문양은요, 사격자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귀갑문이 육각문을 따라서, 그러니까 거북이의 등껍질 문양이 육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오히려 요 무룡왕릉 전후한 시기가 될 뿐이지 그 이전에는 귀갑문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육각문과 귀갑문 얘기를 할 때 최근에 미술사를 하는 사람들은 귀갑문이라는 용어 대신 육각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육각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카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부분에 지금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게 어룡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마카라라고 하는 논문도 이미 나왔는데요. 이 마카라 어룡이라고 보면 이제 또 용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용의 입에서 역시 꽃이 나오고 있어요. 용의 입에서 꽃이 나오고 꽃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화화생을 조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술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일본 학자에 의해서 1970년대에 이것이 다 불교 미술에 나오는 연화화생 도상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연구가 나왔는데 70년대에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검토가 별로 안 된 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왼쪽 끝에 보시는 이 부분에 보면 잘 보이시는 않지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꽃줄기 같은 데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연화화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불교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 연화화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유명한 요시무라 레이 선생님께서 1977년에 발표를 하셨고요. 77년에 발표된 논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83년과 99년에 단행본을 내면서 옛날 논문들이 국내에 소개가 돼서요. 80년대에서 90년대 정도에 요시무라 레이 선생님의 이 연화화생설이 나와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팔메트 문양을 비롯한 서역계 문양에서 특히 왕관식에 있는 문양이 포도다라는 얘기도 78년에 하야시 유로유치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도 92년에 단행본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야 국내에서 그게 맞을까 틀릴까를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다들 필요 없다로 결론을 많이 내리셨습니다. 그 요시무라 레이 선생님과 하야시 루이치 선생님의 원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인 논쟁을 좀 하셨던 분이 강화 선생님이신데, 강화 선생님은 연기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창조해내시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갖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연화화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불교적 개념인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화화생 도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범 선생님이 그리셨을 때의 상태하고요. 원래 그림 보면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미지를 갖다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 그려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미륵사지에서 나온 요 문양이 이거랑 더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포도문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용과 봉황 문제인데요. 과연 왕실과 도교적 도상으로만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70년대 후반에 이제 하야시 루이치와 그 다음에 요시무라 레이가 불교적인 얘기, 서역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가장 이것들이 소개되지 않은 큰 이유는 1980년대에 우에다 마사aki 선생님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도교적인 도상으로 파악을 하셔서 1989년에 고대 도교와 조선 문화와 같은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우에다 마사aki 선생님이 또 지한파 선생님이시고 백제사 연구의 대가로 많이 알려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80년대 이후 연구는 전부 다 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불교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령왕릉에는 불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불교가 되겠느냐라고 많은 저희의 선학 선생님들이 그러셨거든요. 불상이 없기 때문에 불교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덤에서 불상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예는 묘식이나 그 다음이나 남조나 북조나 다 없습니다. 이후의 고분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간과된 채 지금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다면 사실 무령왕릉에 나오는 거의 모든 도상들은 북이시대의 운강석굴의 후기 그 문양들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의 용이 나오고 있고요. 산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식 문양들 다 여기에 나오고 있어서 이 480년대에 나오는 운강석굴의 이 작품들이야말로 무령왕릉에 있는 도상들을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이 5세기에는 이미 용봉 인면조들이 전부 다 그 불교의 습합이 돼서 북이시대 탁발선비의 북이 미술의 습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한 채 우리가 남조만 치중해서 연구를 해와서 지금 남조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해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 아는 것만큼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데를 좀 더 넓게 찾아다녀야 되는데 운강석굴은 보다시피 천장이 모두 연화문으로 장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불의 경우에는 아예 위가 쌍용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나온다고 해서 도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타군전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위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연화문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 이 도상은 그러니까 맨 꼭대기부터 이제 뭐 다 연화문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 연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연화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동대학로가 나오면서 바로 용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화생상이 그 향로 자체에 표현이 돼 있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연화문들이 그동안 과연 도교냐 아니냐 뭐 그냥 단순한 문양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 발표는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무령릉에 나오는 이 연화문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렵의 연화를 가진 연화에 8매트가 나오는 요 문양은 아주 전형적인 불교적 세계관을 표현한 도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직 그 육각문의 문제라든지 일각수의 문제는 지금까지 도상 해석이 시도가 별로 되지 않았고 진묘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향후 연구가 좀 더 진척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서역계 불교적 도상이 다수이고 불상의 유무로서 불교적 도상을 부정하는 것은 현대 불교학계 특히 일본 불교학계의 편견일 수 있거나 혹은 우리들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무덤 내에 불상이 출토는 극히 드물고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실물 시각 자료 자체를 오독해온 우리들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좀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남조 문화 우이론, 남조 사여설에 대한 비판도 시각 문화적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신출토 북이미술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학제 간의 융복합 연구는 앞으로 꾸준히 몇 년 동안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령왕릉 출토 유물은 국악뿐만 아니라 미술사에서도 주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유물들을 전문가적 측면에서 도자기, 금속 공예품, 기타 공예품, 회화 및 문양 해석이라는 분류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특히 무령왕릉 유물에서 불교적 도상의 영향을 주목하고 그 중에서도 북이 불교 문화의 영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주경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이제 10월 4일까지 무령왕릉 출토 유물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발표를 토대로 이제 직접 관람하신다면 무령왕릉 유물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발표를 들으셨으니 이제 다음 두 개의 발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미뤄져서요. 휴식 시간은 한 8분 정도 쉴 예정이고요. 2시 55분부터 시작할 테니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